펜돌이와 함께 합격길만 걷자고요. 이 자기력선에서는요, 쇄교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자, 쇄교란 무엇이냐? 두 가지 그림으로 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게요. 쇄교란 링이 지금 두 개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쇄교했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실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경우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원통이 있고 여기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때 자속이 발생하는데 자기력선을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 이 자기력선과 코일은 어떠한 관계다? 서로 쇄교하는 관계다. 아셨죠? 자, 요거 이용한 것들 이제 그 강의 끝까지 나오니까요.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전자유도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것은 이 실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쉽죠. 예, 전자유도 작용은 일단 이 실험에 대한 걸 좀 설명드리면 위에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코일이 있고요. 코일은 N번 감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일에 이 전압계를 걸어두었고요. 이때 자석을 아래 위로 이렇게 이동을 왔다 갔다 반복해서 시키면 자석이 발생시킨 자기장은 이런 모양일 텐데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동이 생기겠죠. 세졌다,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바늘이 중간이었는데 이게 막 왔다 갔다 거리더라. 즉 무슨 일이 발생했느니 코일에 유기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d파이는 미소한 자속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그리고 dt는 미소한 시간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즉 dt분의 d파이를 좀 짧게 표현하면 시간당 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자속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시간당 변하는 속도. 그러니까 얘를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이 dt분의 d파이 값이 작은 값이라면 얘를 이렇게 막 빨리 하면 요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은 커진다.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얘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빠르게 움직였을 때 더 큰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파이가 점점 커질수록 여기 발생하는 전압 유기기전력은 커질 것이다. 유기기전력 E는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의 권수, 이 권수가 당연히 한 번 감았을 때야 10,000번 감았을 때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권수도 이 전압 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일의 유기기전력 E는 N 곱하기 dt분의 d파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 실험의 경우와 좀 연관하여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전자유도 법칙에서 기초를 두고 있어요. 실은 렌츠가 이 전자유도 법칙을 그대로 재현할 때 그때 해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네. 좀 추가할 게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먼저 이 실험 상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막대 자석이 있고요.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에는 검유계가 붙어 있죠. 검유계는 중간에 바늘이 있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 좌우의 방향이 바뀌고 그 크기에 따라 이 전류의 크기에 따라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제껴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 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코일은요 특수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자, 요거를 갖고 생각을 하고 이 실험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막대 자석이요, 코일로 접근하는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운동했어요. 그러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은요, 빨간색 요 실선인데요, 그 파이 M이라고 표시해 봤습니다. 이게 자석이 코일과 접근하니까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지겠죠. 그러면 코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자석이 만든 이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니까 내부에서 이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누가? 코일이. 그래서 코일이 외부 자기장을 억제시키는 방향,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코일이 자기장, 자속을 만든다. 그래서 코일이 만든 자기장이라고 해서 파이하고 코일의 C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즉, 이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했다는 건 결국에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는 말이고, 코일의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흘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자석을 코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멀리 떨어지니까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줄어드는 걸 코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하게 유지시키려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줄어들지 못하도록 자석이 만든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으로 코일이 스스로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그 아래 방향으로 코일이 이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하고 자기장의 방향, 코일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고 전류의 방향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자석을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여기에서 검유계에서요,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이게 렌츠가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렌츠가 발견한 법칙은 이를 통해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d파이 자석의 변화량, 미소 변화량이고, dt는 시간의 미소 변화량을 나타내요. 그래서 dt분의 d파이 하면 시간당 자속이 코일 안에서 얼마큼 많이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 변화되는 수치와 코일의 권수를 곱하면은 전압이 발생한다까지가 전자유도 법칙이었죠. 그런데 그 전압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생하는가? 즉, 자석에 의해서 코일 내부에 발생한 자속의 변화, 그것을 어떠한 방향?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 E가 코일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 전자유도 법칙과 비교해 보면 기호가 하나 더 들어갔죠. 마이너스라는 기호. 그래서 이게 그 자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코일이 자기장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앞으로 많이 물어볼 거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지만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 내용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몇 번만 복습하시면 금방 익히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법칙인데요. 일단은 그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힘의 방향이 엄지 방향이고요. F, 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검지. 자, B가 이 자속 밀도고요. 이 검지에 맞춰졌을 때 나머지 중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자, 먼저 요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자석 N극과 S극이 존재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막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N극과 S극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속 밀도가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속이 지나가니까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야 되니 자속 밀도가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도체를 위로 들어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도체의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속 밀도가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고 힘이 지금 윗방향으로 결정돼 있죠? 힘 이 방향. 그래서 나머지 중지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래서 전류는 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을 적용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또 그려봤습니다.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자속 밀도의 방향이 결정됐고, 그리고 도체는 위로 올라가니까 힘은 위로 작용하고, 이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하면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에는 과연 무엇이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공식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어떠한 요소가 바뀌어지면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일단은 이 자석의 세기가 영향이 있겠죠. 네. 센 자석이면은 당연히 여기에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갈 테고, 정말 약한 자석이면은 여기에 전류가 덜 생기겠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자석의 세기, 즉 뭐예요? 자석 밀도, 이게 영향이 있을 거야. 두 번째, 이 도체가요 움직였어요. 그쵸?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얘가 움직이는 거는 뭐 무거운 힘으로 움직이든 아니면 가벼운 힘으로 움직이든 얘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얘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건 얘가 뭐예요? 어떠한 속도로 움직였는가? 정말 100만 년에 걸쳐서 이만큼 움직였는지 아니면 1초에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여기에 발생한 전류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 힘의 방향은 이게 맞지만 실제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미치는 영향 요소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 V가 발생하는 전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 자속과 서로 겹치는 도체의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지금 그림과 같은 그 사이즈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사이즈로 도체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 도체에서 흘러가는 전류의 양은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도체의 길이 L도 발생하는 이 전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전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전류가 흘렀다는 건 여기에 지금 기전력, 전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건 결국 기전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생한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해서 유기기전력 E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게 하나의 건전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두어야 될 건 이 전류가 이 자속의 방향과 그리고 이 움직이는 방향, 이게 몇 도다? 무조건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수직 방향의 전압도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회전도체의 유도기전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아까는 이 자석 사이에 도체가 하나 있고 도체가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경우였죠. 그런데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도체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그 값은 어떻게 구하는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좀 자석이 있잖아요. 그럼 자석이 이 유도 기전력에 발생하는데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석 밀도 B가 유도 기전력 E라면 영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하는 속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1000만 년에 한 번 돌아간대. 아니면 이게 1초에 한 번 돌아간대. 에 따라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 여기에 발생하는 전류 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속도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체가 이 자속과 만나는 그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길이가 정말 요만했을 때하고 이만했을 때하고 어때요? 당연히 다르겠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BLV라는 요소를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이죠. 자, 이건 이제 수직 이동했을 때의 값인데 이제 원운동할 때는 좀 달라진다. 일단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그 전제 조건은 서로 수직되는 요소끼리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이걸로 일정해요. 그런데 도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아까는 이렇게 직선이었는데 이제는 회전 방향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도체가 회전하는 그 회전 방향은 운전하는 방향은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벡터 V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벡터니까요. 이거를 X축 요소와 Y축 요소로 나눠 볼 수 있죠. 그래서 X축 요소는 요거고 Y축 요소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속과 수직된 요소, 수직되는 그 속도 요소여야 되기 때문에 수직되는 거는 VY죠. 이거죠. 얘가 전압 발생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에 속도 자리에 VY 벡터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벡터 VY는요. 다시 우리 V 벡터로 다시 바꿔주면 왜냐면 분명히 문제에서 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기 요 각도하고 이거하고 여기 사이의 각도 알려줄 거예요. 세타로. 그러면 여기 각도는 여기가 90도니까 2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요 벡터의 벡터 크기가 궁금한 거. 이 필요해요. 그럼 요 벡터 VY의 크기는 요 벡터에다가 이게 끼인 각이 있으니까 요 각도 곱하기 그 코사인 2파이 빼기 세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2파이 빼기 세타 곱하기 이렇게 V 해가지고 Vy의 그 크기 값을 대체해 볼게요. 그런데 요거 우리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 사인 세타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BLV 사인 세타가 나온다. 그 유명한 BLV 사인 세타 공식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그냥 BLV 사인 세타 외워질 거예요. 근데 그 외워지는 그 기간까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한 2번, 3번 정도 연습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외워져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냥 덩그러니 BLV 사인 세타만 외우고 있으면 잘 까먹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